오늘 사건은 여자를 만난 한 남자의 울분과 굴욕을 참지 못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몸으로 가두고 비참한 생활을 강요하며 사치성이 강한 여자의 욕심과 분수를 모르는 처신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사건 현장은 참혹했으며 3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건입니다. 그녀는 살인사건이 발생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8년 중추절이 지나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북부의 이슌 애비뉴는 달빛에 고요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나라로 들어가려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 6층에 있는 집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창백한 여성이 방에서 뛰쳐나와 발코니로 나갈 출구를 찾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건물 외벽에 기둥을 밟고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숨을 참으며 두려움을 견뎌내고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딸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수만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딸을 구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피 냄새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난간대를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을 무심하게 베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6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1시간 전 2008년 9월 18일 오후 8시경이었습니다. 주거 건물에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6층에는 중국에서 온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장멍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장멍은 연인 왕즈젠에게 딸과 함께 게를 다시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즈젠은 일주일 전에 게를 먹었는데 왜 또 먹고 싶어요? 게를 먹을 때마다 $100 이상을 써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만족을 얻지 못한 장멍은 온갖 저속하고 더러운 언어로 왕즈젠을 학대하고 무시하며 모든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즈젠의 얼굴에 한마디 한마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두 사람은 9시경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장멍은 그저 일상적인 다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왕즈젠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멍이 말한 모든 단어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멍은 깊은 잠이 들어 왕즈젠이 부엌으로 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즈젠은 한동안 머물렀지만 진정할 수 없어 칼을 들고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침실의 불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왕즈젠은 어둠 속에서 장멍을 바라보며 칼을 들고 그녀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장멍은 고통스럽게 깨어나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즈젠의 사리가 불타올랐고 저항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장멍의 복부를 반복해서 찔렀습니다. 이때 침실 문이 열리고 장멍의 딸 펑제니에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놀라며 쓰러졌습니다. 왕즈젠은 즉시 앞으로 달려가 펑제니를 찌르고 펑제니는 몇 걸음 앞으로 비틀거리며 장멍 옆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녀는 갑작스러운 난동으로 여러 차례 배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옆방에는 어머니 양지혜와 딸 리메이린이 싱가포르에 유학 와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즈젠은 모녀가 소란을 들었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할까봐 모녀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어머니 양지혜는 급히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딸은 왕즈젠에게 항복하는 의미로 두 손을 들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지만 딸을 베고 나서 도망친 어머니 양지혜를 쫓아갔습니다. 이때 도망친 어머니 양지혜는 발코니 난간대를 잡았던 손을 베이고 6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양지의 모녀는
왕즈젠과 아무 관계도 없으며 단지 한 집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몸부림치거나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정적만 남았습니다. 왕즈젠은 원래는 웃음으로 가득했던 방을 둘러보았지만 그 순간 사방에 핏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에 당황하며 몸에 묻은 피를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발코니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던 양지혜의 시신을 지나가던 혜닌이 신고하여 싱가포르 경찰은 집으로 달려와 씻고 있던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리메이리는 의식을 찾게 되고 몸에 여러 군데 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경찰은 리메이린을 발견하고 즉시 그녀를 구출했지만 딸 리메이리는 어머니가 발코니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모든 이유는 중국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국 텐진에서 항만 감독관으로 일하는 왕즈젠은 2004년 아내와 이혼하고 38세 나이에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장멍이라는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왕즈젠은 장멍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라 막상 자리를 함께 한 것이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카페에서 왕즈젠과 장멍은 좋은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왕즈젠은 인생에서 두 번째 여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1년 가까이 사귄 2006년 초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고 왕즈젠은 그날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신혼기에 접어들면서 뜻밖의 소식에 그는 두 사람의 관계에 불안해했습니다. 왕즈젠은 장멍이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즈젠은 그녀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속였다며 헤어지기로 합니다. 이때 장멍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하게 되었다며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즈젠은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장멍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멍은 화를 내고 왕즈젠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며 장멍의 가족들도 왕즈젠의 직장에 찾아와 괴롭힘과 언어폭력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장멍은 이미 사악하고 은큼한 여자인데 왜 왕즈젠은 장멍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왕즈젠은 장멍과 깨끗이 결별하고 싶었지만 장멍은 그를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장멍은 자해나 자살로 그를 위협하며 때로는 그의 가족을 괴롭힙니다. 왕즈젠은 그녀가 자살이라도 할까봐 걱정하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고 함께 있기로 선택합니다. 왕즈젠은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장멍의 얼굴과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 문신을 등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8개월 후 그는 악마의 문신을 새기며 그녀가 그의 심장을 삼키고 있다는 의미의 문신과 사악한 본성을 상징하는 뱀을 새겼습니다. 왕즈젠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퇴직하고 40만 위안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장멍의 디자이너 옷과 고급 식사를 하는데 10만 위안의 돈을 씁니다. 왕즈젠은 힘들게 번 돈을 너무 쉽게 쓰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멍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왕즈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얻은 왕즈젠은 더 이상 불평 없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즈젠에게는 항상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왕즈젠과 함께 이사한 지 몇 달 후 장멍의 딸 펑제니에게 싱가포르 노스뷰 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장멍은 싱가포르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왕즈젠은 오랫동안 실직 상태여서 저축한 돈이 거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싱가포르가 낯설고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멍은 딸을 싱가포르로 데려가 공부를 시키고 왕즈젠은 중국에 남게 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쉽게 증폭되며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때 장멍은 중국으로 돌아와
싱가포르로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왕주제는 나는 당신의 사치스러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멍은 내가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주제는 다짐을 받고 장멍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이후 살인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왕주젠이 느낀 것은 장멍이 약속한 친밀한 보살핌이 아니라 엄청난 굴욕감이었습니다. 장멍의 약속대로 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에 유인되어 굴욕은 더 심해졌습니다. 추후 법정 진술에서 왕주제는 두 사람에게 나의 모든 돈을 쓰려고 싱가포르에 오게 한 것이며 요리를 직접 해도 남은 음식만 먹을 수 있고 세탁도 직접 빨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모녀와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장멍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자며 하루 종일 침실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실에 화장실이 없어 비닐봉지와 신문지에 소변과 배변을 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옥에 불과하며 오로지 장주젠의 돈만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왕주젠을 감추고 딸이나 다른 모녀가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장멍은 왕주젠이 침실에서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며 알몸으로 있게 하고 쇼핑을 할 때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수입이 없는 왕주젠은 모든 지출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는 장멍이 더 가혹한 규칙을 제시할까봐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로 간주할 수 없었으며 장멍의 재정적 행동은 왕주젠의 분노를 샀습니다. 장멍의 낭비벽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왕주젠의 눈에는 장멍의 소비 습관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왕주젠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 519달러를 가져갔는데 4일 동안 해산물 식당에서 게를 먹고 140달러를 썼습니다. 며칠 후 왕주젠은 화가 나서 텐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멍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물류회사에 취직시켜줄 친구가 있다며 싱가포르로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왕주젠이 두 번째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장멍은 중개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중개인은 일자리를 소개하며 선수금을 요구하지만 장멍은 자신도 돈이 부족하다며 왕주젠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또 한 번 다투고 왕주젠은 다시 싱가포르를 떠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왕주젠에게 전화를 걸어 딸 펑제니에가 여학교로 전학 가는데 왕주젠이 와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주젠은 은행에서 마지막 남은 돈 7,000위안을 인출한 후 세 번째로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왕주젠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싱가포르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모래성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왕주젠은 이미 2,000위안을 썼습니다. 그는 모녀를 위해 식사를 했는데 개 2마리에 120달러를 썼습니다. 이 식사에 대해 언급할 만한 세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녀가 배가 부르게 먹고 나서 왕주젠이 먹으려는 게살 2조각이 남았을 때 딸이 장멍에게 아침 식사로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주젠은 게를 먹지 못했습니다. 왕주젠의 심리적 방어력은 파괴되고 장멍의 손을 흔들고 손짓하는 강아지가 되었다고 느끼며 이렇게 계속하고 싶지 않았지만 반격할 힘이 없어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또다시 개를 먹고 싶다는 장멍과 심하게 다투며 그녀의 심한 욕설과 굴욕적인 행동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는 항상 가슴에 쌓여가고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주젠은 체포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받은 고통은 본인만이 알 수 있지만 그동안 쌓인 분노가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수년간의 재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건의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기자들에게 인사하는 왕주젠의 태도입니다. 법정에서도
왕주제는 사이코패스처럼 입가에 미소를 지었는데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왕주제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정신병 환자라면서 정신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장멍의 억압과 굴욕이 자신의 정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두 모녀를 의식불명 상태에서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믿지 않았으며 엄격한 조사와 분석 끝에 왕주젠이 적응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죄를 경감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왕주젠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 48세의 나이에 싱가포르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의 사형 집행 방법은 주사나 전기의자가 아니라 원시적인 교수형입니다. 결혼은 부부가 만들어가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은 상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